숨소리조차 얼어붙을 듯한 강원의 깊은 산중. 1월의 칼바람이 잣나무 숲을 울부짖으며 훑고 지나갔다. 세상의 모든 색이 하얗게 지워진 그곳에 한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타오. 값비싼 사이클 복장과 최신형 산악자전거는 이 혹독한 설경과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그의 등에는 작은 배낭 대신 축 늘어진 어린아이의 몸이 들쳐 엎여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호의 목소리는 눈볼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공허했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눈밭 위에 내려놓았다. 6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창백한 뺨 위로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이는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얇은 외투는 이미 눈에 젖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태호는 아이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이의 뺨을 한번 쓸어보려다 말고 주먹을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 반지가 손가락을 파고드는 고통이 심장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결과일지도 몰랐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거역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까지 위험해질 것이라는 협박. 그 거대한 힘 앞에서 그는 한낱 개미에 불과했다. 그분들의 뜻이야. 나를 원망하지 마라. 누가 듣기라도 할까봐 속삭이는 목소리는 변명처럼 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전거에 올랐다. 페달을 밟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자전거 바퀴 자국은 그가 저지른 죄의 경로처럼 보였다. 그가 떠나간 자리에 작은 아이는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이대로 몇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저천증으로 영원히 잠들게 될 터였다. 그것이 내 명령의 본래 의도였다. 사고사 혹은 실종으로 위장된 완벽한 제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방이 짙은 어둠과 눈보라 소리로 가득 찼을 때 숲의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십 개의 안광, 굶주린 늑대들이었다. 잿빛 털을 가진 늑대들이 조심스럽게 원을 그리며 아이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서 얼어붙었다. 늑대들은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본능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늑대들 사이를 가르고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마리의 늑대가 앞으로 나섰다. 다른 늑대들보다 훨씬 큰 체구에 털은 신비로울 정도로 새하얀 색이었다. 마치 달빛을 오려내어 만든 조각상 같았다. 하얀 그림자라 불리는 이 산의 오랜 주인. 하얀 그림자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다른 늑대들은 경외심에 찬 눈으로 그들의 왕을 지켜볼 뿐 감히 먼저 나서지 못했다. 하얀 그림자는 아이의 얼굴 가까이 코를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죽음의 냄새가 아닌 희미하게 남아있는 생명의 온기. 그리고 그 온기 속에 섞인 아주 미세한 공포의 냄새.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하얀 그림자는 이빨을 드러내는 대신 아이의 곁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거대한 몸으로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두꺼운 털로 자신의 천을 나누기 시작했다. 마치 어미가 새끼를 품듯 늑대는 인간의 아이를 지키기 시작했다. 다른 잿빛 늑대들은 혼란스러운 듯 낑낑거렸지만 왕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저 주위를 둘러싸며 경계를 섰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세상은 그들의 비밀을 하얗게 덮어버렸다. 같은 시각 숲의 반대편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통나무집에서 강지원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 국립공원의 유일한 상주 산림 감시원이었다. 30대 중반의 그는 나이보다 더 깊은 고독과 사연을 얼굴에 새기고 있었다. 특수수색구조대 출신이라는 과거가 무색하게 그는 세상과 등을 지고 이 깊은 산속으로 스스로를 유배했다. 5년 전 눈사태 속에서 동료를 잃었던 그 끔찍한 임무. 구조에 실패했다는 죄책감과 부당하게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던 배신감은 그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다. 그는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불꽃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리며 과거의 망령들을 불러내는 듯했다. 그때 그의 충직한 파트너인 늙은 셰퍼드 마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왜 그래? 마루. 지원이 마루의 등을 쓰다듬었지만 마루는 창밖을 향해 짖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원의 귀에도 들려왔다. 아,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에 듣던 영역 표시나 굶주림의 울음과는 달랐다. 무언가 절박하고 기이하게도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소리. 지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군 시절부터 갈고 닦은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단순한 늑대 울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숲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눈보라 속에 산을 오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구조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다. 과거의 실패가 그를 붙잡았지만 동시에 그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다시는 눈앞에서 생명을 잃게 둘 수 없었다. 지원은 방수파카를 껴입고 헤드랜턴을 머리에 썼다. 벽에 걸린 엽총을 어깨에 메고 비상 구급상자가 든 배낭을 짊어졌다. 마루가 그의 발치에 와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낑낑거렸다. 괜찮아, 마루. 넌 집 지키고 있어. 지원이 문을 열자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그의 뺨을 때렸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백색의 지옥. 그는 울음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디뎠다. 깊은 눈은 그의 발목까지 차올랐고 바람은 그의 천을 무섭게 빼앗아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시간 감각이 무뎌질 때쯤 그는 마침내 그 소리의 근원지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원을 그리고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원의 중심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흰 늑대가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헤드랜턴 불빛이 늑대들의 눈에 반사되어 섬뜩한 녹색빛을 뿜어냈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엽총을 고쳐 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그는 쏘지 않았다. 늑대들에게서 살기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파수꾼들처럼 보였다. 그가 한 발자국 다가가자 하얀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늑대의 깊고 푸른 눈이 어둠 속에서 지원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경계심도 저기도 없었다.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한 기묘한 안도감마저 서려 있었다. 지원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저 눈빛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얀 그림자와 지원 사이에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하얀 그림자는 낮은 울음소리를 한 번 내더니 품고 있던 아이에게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다른 늑대들에게 신호를 보내듯 고갯짓을 했다. 그러자 수십 마리의 늑대들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다. 마치 한바탕의 꿈처럼. 그들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정적이 찾아온 숲속.
지원은 홀린 듯이 앞으로 걸어갔다. 눈앞에는 작은 아이만이 색색거리며 희미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는 급히 무릎을 꿇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었다. 늑대의 천이 아이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은 자신의 파카를 벗어 아이를 감쌌다. 작고 가벼운 몸을 품에 안았을 때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돌아갈 길이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늑대들의 방향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통나무집을 향해 새로운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두 개의 심장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통나무집의 낡은 문이 열리자 바깥의 냉기와 사투를 벌이던 벽난로의 온기가 강지원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거실에 낡은 소파 위에 눕혔다. 그의 충직한 shepherd 마루가 꼬리를 내린 채 다가와 낑낑거리며 아이의 냄새를 맡았다. 마루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을 거야. 지원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수수색구조대 시절의 훈련이 그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먼저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다. 아이의 젖고 얼어붙은 옷을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내자 하얀 눈처럼 창백하고 작은 몸이 드러났다. 다행히 심한 동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군데군데 긁히고 멍든 상처가 있었다. 늑대들이 아니었다면 아이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차가운 얼음 같던 피부가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두껍고 부드러운 스웨터를 가져와 아이에게 입히고 두꺼운 담요로 몸을 꼼꼼하게 감쌌다. 모든 동작은 망설임 없이 정확했지만 그 손길에는 그가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조심스러움과 연민이 묻어 있었다. 밤새 그는 잠들지 못했다.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고 아이의 임의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며 곁을 지켰다. 색색거리는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지원의 마음은 5년 전 그날의 눈사태 현장으로 달려갔다.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그날, 그의 눈앞에서 동료의 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지원아, 살려줘. 절규하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눈더미에 묻혔다. 그는 미친 듯이 눈을 파헤쳤지만 결국 싸늘하게 식어버린 동료의 시신을 마주해야 했다. 이후의 청문회는 더 끔찍했다. 지휘관들은 책임을 회피했고 모든 비난의 화살은 현장에 있던 그에게로 향했다. 무리한 구조 시도, 잘못된 판단, 그의 모든 노력과 희생은 오명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세상을 등졌다. 그때 소파에서 작은 뒤척임이 느껴졌다. 지원이 고개를 돌리자 아이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찬 맑고 커다란 눈동자였다. 아이는 낯선 환경과 낯선 남자의 모습에 놀라 몸을 움츠렸다. 아, 괜찮아. 아가씨, 해치지 않아. 지원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하지만 아이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다. 배고프지? 따뜻한 수프라도 좀 끓여줄까?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지원이 이름을 물었다. 이름이 뭐니?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 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커다란 눈에서 방울져 흘러내렸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었다. 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감자를 넣은 따뜻한 수프를 끓였다. 숟가락으로 수프를 떠서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가에 가져갔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작은 입술을 열어 수프를 받아먹었다. 그렇게 몇 숟가락을 더 먹고 나자 아이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원은 결심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아이에게 안정을 주어야 했다. 네가 기억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좋아.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이름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내가 하나 지어줄게. 눈 속에서 발견했으니까. 설주에. 어떠니 오늘부터 내 이름은 설이야. 설. 아이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입속으로 되뇌는 듯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소통이었다. 그날 이후 지원의 고독한 통나무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늘 정적만이 흐르던 공간에 아이의 작은 발소리가 더해졌다. 설이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강아지처럼 지원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지원이 장작을 팰 때면 문지방에 앉아 그를 구경했고 그가 책을 읽을 때면 무릎 옆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지원은 서툴지만 정성껏 아이를 돌봤다. 아이가 먹을 만한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고 자신의 낡은 티셔츠를 잘라 잠옷을 만들어 주었다. 밤에는 낡은 동화책을 찾아내어 무뚝뚝한 목소리로 읽어주기도 했다. 아이의 존재는 메말랐던 그의 일상에 샘물처럼 스며들었다. 지원은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았고 그의 얼굴에서 깊은 그늘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강태호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마호간이 책상 뒤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처리했나? 그림자 속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깊은 산속에 처리했습니다. 맹세코, 아무도 찾지 못할 겁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밤 눈밭에 버려진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회장이라 불린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 서류 봉투를 밀었다. 두툼한 돈 봉투였다. 수고했다. 이제 이 일은 잊어. 아이의 얼굴도 내 목소리도 전부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만약 단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자네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알겠지.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더욱 섬뜩하게 들렸다. 태호는 황급히 돈 봉투를 집어들고 허리를 굽혔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 회장이라 불린 남자는 의자를 돌려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사진 액자가 들려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그 사이에 안겨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이내 아무런 표정 없이 서랍에 던져놓고 잠가버렸다. 다시 통나무집. 그날 밤도 지원은 책상에 앉아 낡은 지도를 살피고 있었다. 설이는 이미 그의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지원이 심심풀이로 깎아준 작은 나무 새를 꼭 껴안고 있었다. 지원은 잠든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화로운 얼굴. 하지만 저 작은 머릿속에 어떤 끔찍한 비밀이 잠들어 있을까? 그는 아이를 누가 왜 그런 끔찍한 곳에 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서리는 그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그의 마음에 새로운 임무가 새겨지고 있었다. 어둠은 여전히 그의 과거를 잠식하고 있었지만 저 작은 아이의 존재가 그의 미래에 희미한 빛 한 줄기를 던져주고 있었다. 어느덧 계절은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의 문턱을 향하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 작고 파릇한 새순이 돋아났다. 강지원의 통나무집에도 작은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서리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지원의 뒤만 쫓아다니지 않았다. 아이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지원 씨, 마루, 배고파 같은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원의 굳어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지원은 아이에게 숲에 사는 새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서리는 서툰 손으로 나무 조각의 새의 모습을 그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수년간 정막만이 감돌던 통나무집을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살얼음판 위의 것처럼 위태로웠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지원은 서리를 제대로 씻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동안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게 전부였다. 그는 큰 나무통에 뜨거운 물을 받아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즉석 욕조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서리도 따뜻한 물에 감촉이 좋은지 금세 안정을 찾고 물장구를 쳤다. 지원아 아이의 등을 닦아주던 그때였다. 그의 손에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닿았다. 아이가 계속 입고 있던 낡은 내의 소매 아래 손목 부분이었다. 첫날에는 경황이 없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곳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오랫동안 씻지 않아 때가 껴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싸구려 장신구가 아니었다. 정교하게 세공된 체인과 독특한 모양의 잠금 장치. 아이의 몸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물건이었다. 지원은 서리의 손목에서 조심스럽게 팔찌를 풀었다. 그는 팔찌를 깨끗한 천으로 닦았다. 그러자 은 본연의 영롱한 빛이 드러났다. 팔찌에는 작은 펜던트가 하나 달려 있었다. 지원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피자 펜던트 표면에 새겨진 두 개의 문양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를 형상화한 듯한 작은 로고였고 다른 하나는 그 옆에 흐르는 듯한 필기체로 새겨진 알파벳 H치였다.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아이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단서였다. 어쩌면 아이의 가족을 찾아줄 희망의 열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그 끔찍한 눈밭에 버려지게 만든 위험의 실마리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부터였다. 서리가 악몽을 꾸기 시작한 것은 실려 안 돼. 한밤중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은 극심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이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설아. 아저씨, 여기 있어. 무서운 꿈을 꿨구나. 까만 차. 시끄러워. 서리는 울먹이며 횡설수설했다. 아이의 기억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었지만 그 봉인을 뚫고 나온 파편들은 하나같이 어둡고 폭력적이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어둠을 가르는 헤드라이트 불빛,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엄마를 부르는 듯한 여자의 절규. 악몽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서리는 밤마다 고통스러워했고 지원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저 아이의 곁을 지키며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팔찌에 새겨진 H라는 글자와 독수리 문양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같은 시각 서울 진성그룹 본사 회장실, 서진표 회장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의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특별한 임무들을 처리하는 신복의 목소리였다. 회장님, 강원도 쪽 연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 사냥꾼이 전설로만 듣던 하얀 늑대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늑대 곁에서 작은 아이를 봤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인상착의가 저희가 찾던 아이와 비슷합니다. 서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믿었다. 유일한 목격자인 외손녀 한혜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니. 그것은 그의 완벽한 계획에 생긴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가하,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자네가 쓸 수 있는 모든 놈들을 풀어. 이번에는 실수해선 안 돼. 그 아이와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놈을 함께 찾아내. 그리고 어떤 증인도 남기지 마. 그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이 그의 눈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비로소 그림자에서 벗어난 그의 얼굴이 불빛 아래 온전히 드러났다. 잘 관리된 백발, 주름 하나하나에 야망과 냉혹함이 새겨진 얼굴.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혈육의 목숨조차 아무렇지 않게 거둘 수 있는 남자였다. 그에게 아이의 생존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협일 뿐이었다. 다시 지원의 통나무집.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지원은 벽난로 앞에 앉아 서리의 팔찌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고 있었다. 불빛에 반사된 H라는 글자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때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서리가 바닥에 앉아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그림을 다 그렸는지 그것을 들고 지원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이거... 지원이 받아든 종이에는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이 있었다. 비가 내리는 배경 속에 얼굴이 없는 커다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옆에는 작은 아이가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다. 서리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저씨, 무서워, 나빠.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그렸는지, 그 기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본능적인 공포만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지원은 아이의 그림과 손안의 팔찌를 번갈아 보았다. 차가운 예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니었다. 서리는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었다. 누군가로부터, 끔찍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바깥 세상이 이제 이 작은 아이를 통해 자신을 찾아오고 있었다. 서리의 그림과 은팔찌. 그것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경고였다. 강지원의 평화로운 은둔 생활은 끝났다. 그의 잠자던 군인의 본능이 깨어났다. 숲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는 숲의 미세한 변화들 속에서 위협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곳에서 부러진 나뭇가지, 갑작스럽게 울음을 그치는 새들, 그리고 숲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낯선 시선. 그는 서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대비를 시작했다.
통나무집 주변에 눈에 띄지 않는 함정을 설치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길목의 나뭇가지를 엮어 침입자가 지나가면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치밀하고 신중했다. 마치 오래전 적진 한가운데서 생존을 도모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위협은 생각보다 빨리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오후, 등산객으로 위장한 2명의 남자가 통나무집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최신 등산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나 주변을 살피는 날카로운 눈초리는 평범한 등산객의 것이 아니었다. 실례합니다. 이 근처를 관리하는 분이시죠? 한 남자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지원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무슨 일이시죠? 저희가 며칠 전에 이 근처에서 아이를 잃어버려서요. 혹시 이런 아이를 보지 못했나 해서. 남자는 품에서 흐릿하게 인쇄된 아이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서리의 사진이었다. 지원의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사진을 쳐다봤다. 못 봤습니다. 이 깊은 곳까지 아이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보게 되면 꼭 좀 연락 주십시오. 남자는 명함을 한 장 건네고는 돌아섰다. 지원은 그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았다. 한 남자의 재킷 아래로 권총 손잡이로 보이는 윤곽이 스치듯 보였다. 지원은 명함을 구겨버렸다. 저들은 돌아올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설이에게 말했다. 설아, 우리 재미있는 놀이 할까? 아저씨랑 숲에서 캠핑하는 거야. 필요한 것만 조금 챙겨서 조용히 떠나는 거지. 그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의 눈빛은 비장했다. 그는 최소한의 비상식량과 구급용품, 담요, 그리고 엽총과 실탄을 챙겨 배낭에 넣었다. 그리고 서리의 손을 잡고 늘 드나들던 정문이 아닌 집 뒤에 빽빽한 숲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로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아까의 남자들이 다른 2명과 함께 돌아왔다. 이번에는 위장도 예의도 없었다. 그들은 거칠게 통나무집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젠장, 놓쳤어. 놈이 눈치챈 거다. 멀리 못 갔을 거야. 숲을 샅샅이 뒤져. 추격이 시작되었다. 지원은 서리를 품에 안고 익숙한 숲길을 따라 달렸다. 이곳은 그의 영역이었다. 그는 숨겨진 오솔길, 가파른 계곡, 덤불이 우거진 은신처 등 숲의 모든 지형지물을 꿰뚫고 있었다. 뒤에서는 남자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설아, 조금만 참아. 괜찮을 거야. 지원아 속삭였지만 아이는 공포에 질려 그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거짓 발자국을 만들어 추격자들을 교란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끈질기게 거리를 좁혀왔다. 지원의 체력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막다른 곳에 몰렸다. 사방이 가파른 바위로 둘러싸인 작은 공터.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려왔다. 거기까지다. 강지원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 4명의 남자가 포위망을 좁혀오며 모습을 드러냈다. 지원은 서리를 등 뒤에 큰 바위 뒤에 숨기고 엽총을 겨눴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를 넘겨.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지원은 대답 대신 총구를 그의 심장에 겨눴다. 일촉즉발의 순간, 바로 그때였다. 크르르릉. 공터의 정적을 깨는 낮고 위협적인 울음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마리의 소리가 아니었다. 사방에서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달빛처럼 하얀 털을 가진 거대한 하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늑대들의 눈은 섬뜩한 분노로 불타올랐고 날카로운 이빨은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늑대 떼다. 추격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의 총구가 지원에게서 늑대들에게로 향했다. 하얀 그림자는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그것은 공격 신호였다. 다음 순간 공터는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늑대들은 번개처럼 달려들어 남자들을 공격했다. 잿빛과 흰빛의 형체들이 뒤섞여 비명과 총성이 울려 퍼졌다. 늑대들은 맹목적인 살육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남자들의 팔과 다리를 물어 무력화시켰다. 그들의 싸움 방식에는 마치 전략이 있는 듯했다. 하얀 그림자는 싸움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지원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가라. 지금 당장. 지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겁에 질린 서리를 다시 품에 안고 늑대들이 기묘하게 길을 터준 바위 틈으로 몸을 날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그는 미친 듯이 달렸다. 한참을 달려 그는 자신이 아는 비밀 동굴에 도착해서야 멈췄다. 서리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 입구에서 바깥을 경계했다. 늑대들은 우연히 그를 구해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지를 가지고 그를 도왔다. 자신과 저 하얀 늑대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가 존재함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영원히 숨어 살 수는 없다. 언젠가는 맞서 싸워야만 한다. 그는 어두운 숲을 바라보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또 가장 무서운 아군이 생겼다. 동굴에서의 하룻밤은 위태로웠지만 강지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숲에 숨어 지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저들은 자신과 서리를 찾기 위해 숲 전체를 이 잡듯 뒤질 것이다. 도망은 임시방편일 뿐 진정한 안전을 위해서는 적의 심장부를 향해 역으로 파고들어야 했다. 그는 낡은 배낭 깊숙한 곳에서 위성 전화를 꺼냈다.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과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단 한 사람,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는 옛 동료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하지만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나다, 강지원. 순간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 박민주는 지원과 같은 부대 출신의 정보 분석 전문가였다. 그는 군 내부의 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지원보다 먼저 군복을 벗은 후 지금은 흥신소를 위장한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세상에, 네가 연락을 다 하고 죽은 줄 알았잖아. 풀어야 할 소포가 생겼다. 아주 급한 거냐. 소포는 그들만이 아는 암호였다. 신원 확인이 필요한 의뢰인을 뜻하는 말. 민준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다. 좌표 찍어. 1시간 내로 간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국도변의 낡은 주유소에서 만났다. 민준은 지원의 수척해진 얼굴과 그의 뒤에 숨어 경계하는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작은 아이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원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버려진 아이, 기억상실, 늑대 떼의 도움, 그리고 정체불명의 추격자들까지. 늑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주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원의 눈에 서린 진실함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원아 내민 것은 서리의 은팔찌였다. 이게 유일한 단서야. 이 팔찌의 주인을 찾아야겠어. 민주는 휴대용 단말기로 팔찌를 여러 각도에서 스캔했다.
그는 팔찌에 새겨진 독수리 문양과 H라는 이니셜을 확대했다. 이러고 기다려봐. 민준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단말기 위를 움직였다. 몇 분간의 검색 끝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지원, 너 지금 보통 일에 엮인 게 아니야. 이 독수리 문양, 재계 서열 10위권인 진성그룹의 상징이다. 진성그룹, 지원도 들어본 이름이었다.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거대 기업. 그리고 H, 진성그룹, 서진표 회장의 외동딸 이름이 한수희였다. 지금은 고인이지만 민주는 검색 결과를 지원에게 보여주었다. 약 한 달 전에 신문 기사였다. 진성그룹 외동딸 부부. 빗길 교통사고로 비극적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강원도 국도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사고. 그런데 사고 발생 날짜가 지원이 서리를 발견하기 불과 사흘 전이었다. 기사 말미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장에서 실종된 부부의 외동딸 하나은 육량의 행방은 아직 묘연.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리의 진짜 이름은 하나은. 아이는 사고 현장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납치되고 버려진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 서진표 회장이 있었다. 대체 왜 자기 딸과 손녀를... 지원이 중얼거렸다. 민주는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냈다. 한수희의 남편, 즉 혜은이의 아버지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였다. 그리고 그는 사망 직전까지 진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비밀리에 내사 중이었다. 남편이 장인의 비리를 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꼬리가 잡혔고 부부가 함께 제거당한 거지.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인 딸까지 없애려 했던 거고. 민준의 설명에 지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거대한 권력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그들이 진실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을 무렵 모텔방 한쪽에서 웅크리고 있던 서리에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민준의 단말기 화면에 스치듯 지나간 서진표 회장의 사진. 그 사진을 본 순간 서리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아이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기 시작했다. 빗소리, 차창을 미친 듯이 때리는 빗줄기,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던 자신. 혜은아, 거의 다 왔어.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느낌. 뒤집힌 차 안, 이마에서 피를 흘리는 아빠,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엄마의 희미한 목소리. 혜은아, 도망쳐. 누군가 차 문을 뜯어내듯 열었다. 그리고 자신을 차 밖으로 끌어낸 사람. 비에 젖은 차에 서 있던 그 남자의 얼굴. 늘 인자하게 웃어주던 할아버지. 서진표 회장이었다.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 아직 숨이 붙어있던 엄마가 할아버지를 향해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혜은이만은.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말을 무시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검은 옷의 남자에게 명령했다. 마무리해. 흔적도 남기지 마. 그것이 혜은이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다. 할아버지, 서리가, 아니 혜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엉킨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를 죽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원은 떨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부서질 듯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이제 적은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서진표,
그는 괴물의 이름과 얼굴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은 부모의 한을 풀어주고 이 작은 아이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악마를 심판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상대는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권력, 승산 없는 싸움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원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서진표라는 거대한 적의 실체가 드러나자 강지원의 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원, 민준, 그리고 모든 기억을 되찾은 혜운. 세 사람은 낡은 모텔방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혜운이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부모님의 복수를 하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자살 행위야.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서진표는 언론, 경찰, 검찰까지 손을 뻗어놓은 괴물이야. 아이의 증언만으로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걸. 오히려 아이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갈 게 뻔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지원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괴물을 잡으려면 괴물의 덫을 이용해야지.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진성그룹의 동향을 해킹해 얻어낸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일주일 뒤 진성그룹은 신규 친환경 에너지 사업 발표를 위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생방송으로 중계될 무대였다. 바로 여기야. 우리가 서진표를 심판할 무대.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첫째, 민주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이용해 유령 제보자를 만들어낼 것이었다. 서진표의 범죄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사나 언론의 거액을 받고 팔아넘기겠다는 내용의 정보를 흘려 서진표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둘째, 그들은 서진표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게 만들 덫을 놓아야 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그의 입에서 나와야 했다. 계획의 핵심은 지원이 직접 서진표를 만나는 것이었다. 기자회견 직전 대기실에서 단둘이 대면하여 그를 도발하고 숨겨놓은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로 모든 것을 녹화하는 것. 혜은이에게 들은 현장에 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로 그를 압박해 그의 오만함과 분노를 자극하여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드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작전 일을 앞두고 지원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는 문득 자신을 도왔던 늑대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의 기억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한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오래전 그가 막 산림감시원으로 부임했을 무렵이었다. 순찰을 돌던 그는 불법 밀렵군이 설치해 놓은 덫에 다리가 걸려 신음하는 아기 늑대를 발견했다. 온몸의 털이 새하얀, 유난히 기품 있어 보이는 새끼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냥 지나치거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총으로 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지원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덫을 풀고 피 흘리는 새끼의 다리에 부목을 대고 약을 발라주었다. 그 모든 과정을 어미로 보이는 흰 늑대가 멀리서 경계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지원은 어미와 새끼를 위해 약간의 식량을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장소를 다시 찾았을 때 새끼 늑대는 어미와 함께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의 그 새끼 늑대가 바로 하얀 그림자였던 것이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다. 생명을 존중했던 작은 친절에 대한 숭고한 보답이자 늑대의 방식으로 갚는 은혜, 숲의 약속이었다. 지원은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강력한 동맹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결의를 다졌다. 드디어 기자회견 당일, 변장의 귀재인 민주는 언론사 스태프로 위장해 기자회견장 잠입에 성공했다.
그는 서진표가 사용할 VIP 대기실의 가장 은밀한 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다. 지원은 위조된 출입증을 목에 걸고 혜은이는 민준의 믿을 만한 동료와 함께 안전가옥에 머물렀다. 떠나기 전 혜은이는 지원을 꼭 안아주었다. 조심해요. 지원 씨.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대기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서진표 회장이 연설문을 검토하며 홀로 앉아 있었다. 낯선 이의 등장에 그의 날카로운 눈이 지원을 향했다. 누구냐? 넌 어떻게 들어왔지? 그날 밤 국도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원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혜은이에게 들었던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을 덧붙였다. 회장님의 따님이 자기 딸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서진표의 얼굴이 순간 충격으로 굳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지원을 민준이 만들어낸 유령 제보자로 착각했다. 그의 입가에 오만한 비웃음이 걸렸다. 내 놈이었구나. 고작 산지기 따위가 감히 나를 협박해. 서진표는 완전히 방심한 채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원에게 다가오며 경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멍청한 내 사위놈. 분수를 알았어야지. 내 딸년도 마찬가지야. 너무 약해 빠졌어. 그 둘은 진성의 미래에 걸림돌일 뿐이었다. 난 우리 그룹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내 놈 같은 버러지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핏줄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그가 열변을 토하는 동안 행사장 박변에 있던 민주는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녹음하며 화면을 향해 조용히 엄지를 치켜들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될 때까지만 서진표의 입을 더 열게 하면 되었다. 지원은 서진표의 불타는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괴물이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숨겨진 카메라는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회장님, 이제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대기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진표는 잠시 흠칫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의 분노를 순식간에 감추고 다시금 자애로운 기업 총수의 가면을 썼다. 그는 강지원을 향해 넌 오늘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라는 나지막한 경고를 뱉고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기다리는 무대를 향해 걸어 나갔다. 지원은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본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서진표는 연단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그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에 빛나는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설파하기 시작했다. 우리 진성그룹은 다음 세대를 위해.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었다. 연설을 돕기 위해 띄워져 있던 그룹 로고가 사라지고 방금 전 VIP 대기실에 영상이 나타났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진표는 당황하여 스크린을 돌아보았다. 화면 속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경멸에 찬 얼굴로 독서를 내뿜고 있었다. 그 둘은 진성의 미래에 걸림돌일 뿐이었다. 난 우리 그룹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추악한 고백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질문을 퍼부었고 카메라는 충격과 공포로 일그러진 서진표의 얼굴을 향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서진표는 연단 위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판 무덤 위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민준의 연락을 받은 경찰들이 무대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이 서진표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이었다. 무대 한쪽에서 강지원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바로 한혜운이었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다. 지원은 혜운이를 연단 앞으로 데려갔다. 혜운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는 슬픔과 강인함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아이의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저 사람이 우리 엄마랑 아빠를 죽였어요. 그것은 결정타였다. 살아 돌아온 유일한 목격자의 증언. 서진표는 자신의 손녀를 마주하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발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대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추락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진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진성그룹의 수많은 비리가 함께 폭로되었고 그룹은 공중분해될 위기 속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강태호는 범행에 가담한 죄로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강지원의 과거 또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5년 전의 눈사태 사고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지휘부의 책임 회피와 부당한 책임 전가가 모두 밝혀졌다. 지원은 모든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으며 언론은 그를 어둠 속의 영웅이라 칭송했다. 그리고 계절이 2번쯤 바뀌었을 때 강원도의 한적한 교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이 있는 작은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원이 그네 앉은 혜운이를 밀어주고 있었다. 마루는 그 옆 잔디밭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통나무집은 추억 속에 남겨두고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지원은 혜운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고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이 인정한 가족이었다. 혜운이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늦가을 지원과 혜운이는 마지막으로 그 숲을 찾았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숲이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공터 가장자리에 섰다. 지원은 미리 준비해온 잘 말린 육포 꾸러미를 바위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었다. 그때 숲 깊은 곳에서 익숙한 푸른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얀 그림자였다. 거대한 흰 늑대는 나무 사이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위험 있는 머리를 한번 가볍게 끄덕여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얀 그림자는 소리 없이 다시 숲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돌렸고 그의 잿빛 가족들이 그 뒤를 따랐다. 갚아야 할 빚은 모두 갚아졌고 숲의 약속은 지켜졌다. 그것은 말없는 이별이자 서로의 삶을 향한 존중의 표시였다. 혜운이가 지원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지원의 심장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는 혜운이의 작은 손을 힘주어 잡았다. 두 사람은 그들의 미래를 향해 새로운 집을 향해 걸어 나갔다. 등 뒤로는 황금빛으로 물든 숲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축복해주고 있었다. 비극의 잿더미 위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피어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였다.